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지난 석 달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34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투기 수익 90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석 달 동안 진행하고 지금까지 모두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약 2,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도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으로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경이 몰수, 추징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총 908억 원에 이릅니다. 또 국세청 탈세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간 진행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아 주십시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을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 수사 이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거듭 소개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7명으로 다시 6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이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은 내일 마감됩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자 수가 56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누적 1차 접종자는 635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2.4%입니다. 60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은 내일 마감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상자 76.2%가 접종 예약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약 마감일 이후에도 접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잔여 백신이 나올 경우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받지 않으면 10월이 되어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이자,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우선 30세 미만 군 장병 41만여 명의 경우 오는 7일부터 군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9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얀센 백신은 오는 10일부터 각 지역 병의원 등에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0세 미만의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종사자 등 19만 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7일부터 누리집과 모바일 등에서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학교를 출발점으로 일상회복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각급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접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677명으로 집계돼 엿새 만에 다시 600명대를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 교육부가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를 밀집도 기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등교 일수가 줄면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중고등학생이 늘었다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6월부터 수도권 중학생들이 학교에 더 자주 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지난달 기준 평균 48.3%에 불과한 수도권 중학교 등교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현장 실습이 필요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등교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등교 확대 방침은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전문가, 방역 당국과 협의해 이달 중에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이 늘면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도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대면 수업 축소가 학습 결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학습과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을 포함한 이른바 교육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 총리는 코로나19로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자신감, 학습 의욕 저하 등도 학업 성취 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파문이 일자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동안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군의 구조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여성 공군 중사가 선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는데 보호를 받기는커녕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내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존에도 매년 7월부터 8월, 12월부터 1월까지 두 차례씩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겁니다. 장병들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전화나 이메일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바로 퇴출시키는 강력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도입한 이른바 원아웃 제도로 가해자 징계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상담부터 신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 인사, 법률 상담은 물론 수사 후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추적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이 제도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군 중사 사건에서 보듯 끝내 비극을 막지 못한 건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군의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장모 중사가 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전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3시쯤 장 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 전투비행단 소속 한 남성 간부가 지난달 초 여군 여러 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찍고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센터 측은 해당 간부가 여군 숙소를 무단 침입해 속옷과 신체 등을 촬영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부대는 해당 간부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전출시킬 부대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차 하지 않았다며 해당 간부를 구속 수사할 것과 함께 책임 있는 군 수뇌부의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오르며 9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5월 물가가 워낙 낮았던 때 따른 기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으로 보면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이끌었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23.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12.1% 오르며 5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작황 부진과 AI의 여파가 큽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에 외식 물가도 2.1% 상승했고 집세는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른 1.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건 지난해 5월 물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적인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기저효과가 다소 완화되고요. 농축수산물이나 국제유가도 오름세가 둔화되거나 또 오름세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달걀 수입량을 더 늘리고 긴급 할당 관세 지원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달청의 비철 금속을 할인된 가격으로 방출하고 서비스 가격 상승에 대비해 할인 쿠폰 같은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상이변이나 백신 보급에 따른 소비 회복은 하반기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대 그룹 대표들과 만나 이 덕분에 한미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거론됐는데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 의견이 나오자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사면론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선 경제 5단체장 건의를 고려해달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형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는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보탰습니다. 이어진 사면 거론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지금은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여부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4대 그룹 덕분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이제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규모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리면 국내 일자리도 창출되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SK 최 회장과 삼성전자 김 부회장과 더불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도 두고두고 속죄해도 부족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민심 탐방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송영길 대표의 회견은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출간된 조국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에서 표현을 가져와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송 대표는 작심한 듯 조국 사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할 문제라고 사과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의 의혹이 딱히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또 오거돈, 박원순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해도 부족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다만 오늘 회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비리 수사는 조 전 장관 때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는데 당내 강경파를 다독이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송 대표의 회견이 생중계된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는 송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회견 내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송 대표 회견 뒤 민주당을 향해 개혁 작업에 매진해달라며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견에 대해 뒤늦은 사과라며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그 가족이 관련됐다는 허위 글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장 청장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인접청인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씨 친구 A씨 측 대리인은 SBS 간부와 A씨 변호사가 친형제이고 친분에 따라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어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경제적 손실과 배상 책임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OC가 선수들에게 올림픽 기간의 감염은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쓰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습니다. 그 도쿄올림픽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 소프트볼 여자 대표팀이 해외 선수단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입국을 했고요. 하지만 일본 코로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쿄는 여전히 긴급사태 발령 중이고요. 일본 확진자 수 어제 하루 2,600명 선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올림픽 개최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일본 총리,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 여러 차례 공언을 했었죠. 그래서 도쿄올림픽 원래는 부흥을 기치로 내걸었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극복이 더해졌습니다.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도쿄에 대규모 야외 응원장도 만들려고 했는데요. 도쿄 시민들의 쉼터라는 요요기 공원입니다. 여기에 하루 최대 3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원장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人が集まるということで、今のコロナ対策で人の流れを抑えるという政策に全く逆行するものでありますし 10만 명 넘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온라인 서명을 하자 도쿄도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ライブサイトは中はちょっといえ、それはいろいろとこれからのコロナの状況にもよりますけれども、まずはワクチンということに集中していきたい。 긴급 사태 때문에 음식점에서 술 못 파는 곳들 많은데요. 이거 선수촌에 술 반입을 허용한다. 이게 또 논란입니다. 선수들만 특별 대우한다, 방역에 역행한다 등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オリンピックと名前がつけばお酒出していいと飲んでいいともう日本中の居酒屋が選手村って名前変えるんじゃないかと 관중 문제도 해결 안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단 해외 관중은 받지 않기로 했죠. 국내 관중을 받느냐 무관중이냐 그건 이번 달에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이거 입장이 허용이 되더라도 까다롭습니다. 일주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이거 필요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동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동안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그건 본인 책임이다. 주최자는 면책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요구를 하는데요. 지난해까지 선수 안전을 강조하더니 이제 와서 선수들에게 동의서 요구하는 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올림픽을 빛낼 선수가 누구일지보다 코로나 방역 관련 뉴스가 더 많은 게 이번 올림픽의 특징이라는데요. 일본 경제계 인사는 물론이고요. 도쿄올림픽 후원사인 아사히 신문까지 나서서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죠. 한 연구소에서 추정한 게 우리 돈으로 18조 6천억 원 정도거든요. 여기에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도 IOC도 확고합니다.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하루 100만 건 접종,
7월 말까지 고령자 접종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확진자 수를 줄여서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을 입장시킨다는 게 일본 정부의 큰 그림이라는데요. 그렇게 일본 전체 인구의 40%가 2차 접종을 마치고요.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효과 명백해지는 거.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모두 끝난 9월 초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사기 입증이나 법리 적용이 어렵고 관련 수사도 쉽지 않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60대 A씨는 유명 자산관리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화방에 초대됐습니다. 일반 투자자로 가장한 일당 여러 명이 고수익을 인증하는 등 투자를 부추기는 분위기에 A씨는 자산관리사가 안내한 거래소에 약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2억이 넘는 평가 차익을 거뒀는데 막상 수익 출금이 안 됐습니다. 유명 자산관리사는 물론 거래소와 수익 모두 가짜였던 것. 이렇게 속은 피해자만 확인된 게 10여 명, 금액도 50억대로 추산됩니다. 보내니까 5만 원이 더 플러스 되고 왔어요. 플러스 되니까 그렇게 자기 항상 이거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게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요.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저도 현혹되기 딱 좋더라고요. 가짜 리딩방이나 거래소 조작 사기뿐 아니라 다단계, 구매 대행 사기나 사기 목적의 코인 발행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사기는 최근 3년 사이 5배 이상 늘고 피해액도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특성상 피해 구제나 수사가 어렵습니다. 명확한 실태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서버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개념 정의와 피해 예방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해킹 방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갖춘 거래소만 거래를 하게 하고요.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은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전문가들은 인증된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고 국내에서만 유통되거나 지나치게 값이 뛰는 가상화폐는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이 3,400만 제곱미터나 되는데요. 예고 없이 닥치는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산 숲속에 설치된 각종 관측 장비, 강수량과 풍향, 풍속, 습도 등 기상 상황을 바로 파악해 산림청 산사태 경보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합니다. 산사태를 예측하는 데이터로 사용되는 겁니다. 산림청은 전국 363곳에 설치된 이 장비를 2025년까지 257곳에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620개가 전부 설치가 되면 전국 산사태 예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인 다음 달부터는 현행 산사태 경보 시스템에 12시간 강우량을 1시간마다 예측하는 초단기 예보 모델도 도입합니다. 지금은 1시간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산사태 예측 정보를 최소 12시간 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대응 인력들이 산사태 예비, 사전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또 적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질과 집안 특성에 따라 비가 땅에 얼마나 침투하고 유출되는지 흐름까지 계산해 산사태 발생 시간과 면적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시스템도 지리산에 시범 운용 중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예측 모델은 물리 기반 예측 모델로 기존의 통계 모델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리산에서 실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의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에도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청문회에 환경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피해자 인정이 지연되는 이유와 피해 구제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피해 판정 일정을 수시로 바꾸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는 한정혜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장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글로벌 기술주 약세 흐름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6포인트 상승한 3,224.23에 코스닥은 3.49포인트 내린 981.1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제 재개 기대감이 지속됐고 제조업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S-오일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하반기 해외 수주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두산중공업은 해외 원전 시장 진출 기대감이 이어지며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최근 이상 급등세를 보였던 스펙 종목들은 일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40전 오른 1,113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 30.6도, 서울도 29.7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 그리고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최고 80mm, 중부와 경북 북부, 남해안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에 남부 내륙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많겠고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역에서는 모레 새벽까지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청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대구, 광주 23도, 전주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 주말부터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